이 강의는 2024년 3월 한국지식재산협회 라이선스 분쟁 분과에서 실사구시 관점에서 강한 특허 만들기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재구성했습니다. 특허, 지식재산권 관련 다소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 애플 소송 얘기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임현정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변리사 정우성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지식과 식견을 존중합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런데 익숙한 경험 지식을 반복하고 익숙한 관계만을 유지하면 잘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장을 하려면 커다란 자극이 필요한데 그런 자극은 익숙한 경험, 익숙한 관계에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인류 지성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낯선 경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그런 기회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2년 제39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대수롭지 않게 실무 현장에서 실무만 하고 있습니다. 2011년 특허 전쟁이라는 책을 저술한 이후 지금까지 9권의 책을 썼습니다. 2012년 제2회 과학저널리즘상 인터넷 개인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자격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출판사 편집장을 겸임 20권 이상의 책을 편집했고 2022년부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자격으로 4학년 과목 지식재산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 관심사는 어떻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어떻게 멋지게 표현할 것인가입니다. 지식재산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실사구시 관점에서 강한 특허 만들기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강한 특허를 만들려면 실무적으로 특허 명세서를 잘 써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 주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특허 명세서를 잘 쓸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실무 이야기는 키워드 패스푼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키워드 패스푼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올 것입니다. 특허 명세서 작성 실무에 관해서는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특허 실무책일 것 같습니다. 2권 합쳐서 1000쪽이 넘는 분량인데 인터넷에서 키워드로 패스푼 특허 실무 이렇게 검색하면 그 책을 읽지 않더라도 동영상으로 엑기스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의 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컴퓨터를 만들던 회사가 휴대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신개념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아주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죠. 당시 휴대폰 시장은 노키아가 오랫동안 세계 1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2위를 두고 모토로라,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회사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고 대만의 HTC, 기타 일본 메이커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선두 기업들의 반응은 2가지였습니다. 애플이 열어젖힌 새로운 시장에 우리도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이 익숙한 잘하고 있는 시장을 고집할 것인가? 우리나라에는 2009년 아이폰이 수입되었습니다. 아주 먼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출시했습니다. 아이폰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4개 대륙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에 글로벌 특허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했던 말들이 기억납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애플에 비해 매우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허권 관점에서 오랫동안 휴대폰을 제조해왔던 삼성전자는 골리앗이었고 이제 막 휴대폰을 제조하기 시작한 한참 후발주자인 애플은 다윗에 불과했습니다. 설령 삼성전자가 무리하게 애플을 따라했더라도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삼성전자가 이 글로벌 특허 분쟁을 주도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많던 특허는 다 어디로 갔으며 우리가 알던 지식은 무엇이었나?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과 예상은 틀렸습니다. 그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표준 필수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주장은 반독점 이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표준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를 주면서 경쟁자 간 시장의 장벽을 낮추는 기여를 해야 했음에도 경쟁자를 시장에서 추방하려는 공격 무기를 사용한 결과 오히려 반독점법에 걸리는 부작용이 생겼던 것입니다. IP 업계에서는 법의 정신을 잘 모르는구나. 애플의 공격 무기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애플은 멀티터치와 디자인 특허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특허가 유사한지 기술이 유사한지 그 특허를 침해했는지 이런 것들은 누구나 쉽게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특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극소수의 전문가가 주도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거꾸로 대중들의 상식이 지배합니다. 특허로 표현된 언어는 특허 텍스트에서만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대중들의 주목을 받으면 인간 사회에서 소통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하지만 당시 전문가들은 어쩌면 지금도 그런 소통 방식의 언어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삼성전자는 고객사인 애플과의 소송도 불사하면서 시장 트렌드를 과감하게 쫓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을 많이 써야 하는 전략입니다. 반면 LG전자는 시장 트렌드의 변화보다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당연히 특허 분쟁을 피할 수 있었고 안전한 전략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LG전자는 더 이상 휴대폰을 못 만듭니다. 오랫동안 세계 1위 기업이었던 노키아, 그 뒤를 쫓던 모토로라, 다수의 일본 제조사들 모두 잊혀졌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금도 애플과 자웅을 겨룹니다. 특허보다 시장이 더 훨씬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의심은 IP 업계를 향하기도 했습니다. 터무니없게도 IP 실무자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책상 위에 있는 서류에 파묻혀 너무 바쁘게 일한 나머지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과 그런 변화를 알리는 수많은 지식이 출판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IP 실무자는 극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대 출신인 IP 실무자들이 권리는 언어에서 나옴에도 언어 표현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전문 법리 뒤에 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모든 특허는 결국 발명자, 엔지니어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품을 실제로 개발했을 정도로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제품이 안 나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건 정말 대책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한 특허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강한 특허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특허 명세서 청구항 기재 환원주의입니다. 발명의 내용과 실체보다는 청구항을 모호하고 몽롱한 단어, 애매하고 복잡한 표현을 덧칠합니다. 왜냐? 강한 특허 만들어야 된다고요. 넓은 특허 범위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고는 만족해야 합니다. 너무나 기계적이고 유치한 특허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강의를 들어보면 특허 침해란, 권리 분석이란 무슨 공식 마냥 10분이면 판단될 수 있는 것처럼 간단하다라는 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것이라면 굳이 전문가가 필요한 까닭이 무엇이며 그런 전문가에게 국가 자격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특허 범위라는 게 분쟁을 해야만 밝혀져야 합니까? 특허 청구항을 읽으면서 분쟁 전에도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다면 부질없는 싸움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허 출원은 매년 20만 건 이루어집니다. 당사자의 특허 심판은 1000건 이하입니다. 무효 심판과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연계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특허 분쟁의 수는 더 적습니다. 아주 많게 봐줘도 특허 중에서 분쟁 관련 특허는 0.5%를 넘지 못합니다. 어째서 0.5%를 위해 99.5%의 특허 활동을 희생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의문을 거쳐 다시 강한 특허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혹은 10년 동안 저의 생각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IP는 Intellectual Property Law, 즉 지식재산법, 지적재산법이라는 법 시스템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묻습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중력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각종 화학 법칙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law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자연 법칙에서는 법칙으로, 인간 사회에서는 법률로 번역합니다. 그 성격과 특징, law의 속성은 보편성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적용된다는 것이죠. 만약 중력의 법칙이 여기에서는 적용되지만 저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칙이라 말하지 않고 현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인간 세계의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law라고 하면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간 법률은 모두 보편적인 것은 또 아닙니다. 법률이라고는 해도 어떤 경우에는 보편적인 성격이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보편적인 성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차이를 또 생각해 봤지요. 그 생각은 다음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Justice와 Expediency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의와 편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법률 중에서 보편적인 법이 정말로 있습니다. 인권, 인간 존엄성, 신분 차이 없이 인정되어야 하는 소유권,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공평성, 이런 것들은 헌법 이념으로 보호되며 그런 가치를 보호하는 법률은 정말이지 보편적일 것입니다. 이런 법을 해치면 혹은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법과 권력이 보호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를 두고 우리는 도덕을 말하고 정의를 주장합니다. 즉 인간의 법률 중에는 정의에 관한 법이 있고 그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는 정의만을 위해 법을 만들지는 않더군요. 정의 정도는 아니어도요. 그래서 도덕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어도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 환경을 위해, 산업 발전을 위해 그런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법을 만듭니다. 그런 법률이 바로 expediency, 편의적인 법률입니다. 편의적인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아주 유용한 정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보니까 특허 제도는 익스피디언시 편의적인 제도구나, 법 제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제도가 법제화 됐는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의 기업 활동의 이익 때문이구나, 시장의 요구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특허도 시장 관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한 다음에 다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권리가 어떻게 소멸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허는 아주 다양한 이유로 시장에서 소멸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첫째, 특허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권리 독점의 대가로 특허권자는 기업은 매년 국가에 권리 유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납부하지 않아 소멸되는 권리는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요. 둘째, 첫 번째 이유와 공통되기는 합니다만은 특허권자가 국가에 돈을 납부하려면 관리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 조직, 관리 주체, 관리자가 없으면 납부하고 싶어도 돈을 납부하지 못하고 그래서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런 일은 정말 자주 발생합니다. 담당자 퇴사, 인사 이동, 경영 부실, 회사 도산, 합병 등등의 이유로 관리 조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특허가 소멸합니다. 셋째, 특허는 아이디어, 즉 생각에서 비롯되는 I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생각은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은 개인의 망각에 의해서, 대기업은 너무 많은 권리가 있어서 특허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먹습니다. 망각된다면 그 생각은, 그 아이디어는, 그 특허는 그 범위에서 사실상 소멸합니다. 넷째, 시장 트렌드가 바뀜으로써 특허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소멸은 아니고요. 사실상 소멸합니다. 아무리 좋은 특허, 아무리 강한 특허라 해도 시장 트렌드가 바뀌면 속수무책입니다. 더 이상 그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강한 특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섯째, 정부의 규제에 의해 특허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시장에서 사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법령의 규제로 그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면 특허라고 별 수 없습니다. 여섯째,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천재들에 의해 원천기술 특허는 소멸되기 일쑤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핀이라는 신물질을 처음 발견하여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맨체스터 대학의 안드레이 가임이라는 과학자입니다. 흑연에서 한 개의 탄소 구조체를 떼어내서 얻은 그래핀은 세상에서 가장 얇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강철보다 단단하고 구리보다 더 탁월한 전도체이며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 수 있는 필터입니다. 이 그래핀을 논문으로 발표한 게 2004년입니다. 그런데 특허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벌써 20년이 다 된 것 같네요. 존속기간이 끝나면 퍼블릭 도메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술 분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천재들의 논문에 적힌 기술이 시장에서 상용화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그 사이 특허는 소멸하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생각보다 쉽게 특허는 시장에서 소멸합니다. 굳이 법률의 규정, 제도, 무효심판 제도 이런 것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 이 연약한 특허를 우리는 어떻게 소중하게 가꿀 수 있을까요? 강력한 특허? 시장을 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특허 관련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직업 특성상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 정도가 되려면 인류 사회를 아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죠? 그런 발명, 물론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소개합니다. 143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입니다. 이것은 뉴욕 박물관에 있는 구텐베르크 성경입니다.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당연히 고려시대의 직지가 1377년의 일로 우리의 금속 활자가 기록상 62년 앞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직지 심찰 요절이 인류사에 기여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려 사회를 바꾸지도 못한 채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 기술은 잠자고 있던 유럽 사회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1450년에는 인쇄 공장이 독일 마인츠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1380년경에는 유럽 전역에 인쇄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 인쇄 공장이 몰려있죠? 거기서 르네상스가 벌어졌습니다. 독일에도 인쇄 공장이 많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인쇄업은 노동집약 산업이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겼고 돈도 많이 돌았습니다. 1450년에서 1800년까지에 출간된 책의 개수입니다. 유럽 이야기입니다. 16세기에 이미 유럽 전역에서 2억 권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18세기에는 거의 10억 권에 이릅니다. 지식 재사건이 탄생하게 된 산업적인 배경이 바로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 발명입니다. 1702년 최초의 IP인 저작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와 우리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장입니다. 시장의 존재 여부였던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패러다임이 바뀐 거고 저의 실무를 통해서 과거에 했던 실무의 스타일과 지금 실무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특허제도의 본질과 공자님의 말씀에 따라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특허제도의 본질은 생각과 표현에 있습니다. 먼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생각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청구한 기재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청구한 기재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 익히는 기회입니다. 그런 종류의 기회는 특허의 본질이 아닙니다. 논어에 기록된 이야기 해볼까요? 공자의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게 되신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바꾸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바꾸겠노라. 이것이 그 유명한 정명사상입니다.
오늘날식으로 말한다면 언어를 바꾸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저는 완전히 바뀐 생각으로 특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언어가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강한 특허 만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천적 내용입니다. 자, 첫째, 언어를 바꿉시다. 그래서 시간과 역량을 절약합니다. 여러분, 특허 문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조차 무슨 말인지 당최 알기 어렵고 내용을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필요한 낭비입니다. 쉬운 언어, 쉬운 표현, 명확한 문장으로 특허 문서를 씁시다. 그러면 특허 문서 읽기에 쓰이는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아주 특별한 이득이 생깁니다. 우선 발명자가 그 생각을 처음 했던 사람이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발명자가 자기 아이디어가 기록된 문서임에도 본인조차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특허란 원래 그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언어로 간주되는 관습과 문화에서는 변리사가 잘못 쓴 오류를 발명자 본인이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언어를 바꾸면 그런 문제 해결됩니다. 법무 실무자가 그 특허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실무자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실무자가 그 내용을 까먹더라도 금방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시장 주체들이 특허 침해 판단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는 까닭은, 분쟁을 하게 되는 까닭은 법원에서 판단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굳이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혹은 경쟁자가 스스로 특허 침해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괜히 분쟁하지 않더라도 더 쉽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둘째, 시장을 경청하고 고려합시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강한 특허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지요. X축은 시장성입니다. Y축이 청구항의 기재 넓이입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영역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발전해 간다라고 가정해보지요. 종래의 관점에서는 1번 영역이 좋은 특허, 강한 특허입니다. 왜냐하면 특허는 청구항의 기재사항에 의해 정해지고 청구항의 기재사항은 1번에서 넓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 시장이 없습니다. 시장성이 없습니다. 시장이 그 특허를 외면합니다. 그러면 쓸모없는 특허입니다. 실제로는 2가 훨씬 좋은 특허입니다. 설령 특허 범위가 1보다 좁더라도 시장이 형성된 영역에서 그 특허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다면 쓸데없이 특허 청구항을 넓게 기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허 문서는 가볍게, 유연하게, 욕망은 적게, 분명한 지향성을 갖도록. 무슨 지향성이요? 시장에서 제품화되고 사용되는 그런 특허에 대한 지향성입니다. 그런 지향성을 갖도록 특허 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구항을 설계하면 좋을까요? 청구 범위가 좁아도 좋습니다. 좁은 것처럼 보여도 좋습니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바라보십시오. 시장이 움직이는 영역에서 특허 활동을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특허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허를 우리가 확보한다면 경쟁자는 특허를 피하기 위해 우리 특허를 분석하게 됩니다. 우리 특허는 매우 쉽게 기재되어 있잖아요. 경쟁자의 특허 분석도 쉬울 것입니다. 경쟁자가 특허를 회피하도록 우리는 유도하는 게 전략입니다. 시장성 없는 영역으로 회피해 준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협상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강한 특허입니다. 특허를 회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반대 관점에서요. 특허를 회피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제품을 만들었는데 시장성이 없다면 그건 완전 망하는 특허 전략입니다. 결국 실무자가 세상 즉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만 되겠지요. 그래야 강한 특허가 나옵니다. 세상에 관심 없는 실무자의 책상에서는 강한 특허가, 좋은 특허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단지 시장에서 생겨난 우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사구시 관점에서
강한 특허 만들기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만 전문적으로 보지 말고 좀 더 넓은 시야로 숲을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시장이며 인류이며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